회색빛 구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병원 대기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닥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어쩐지 더 피곤하게 느껴졌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허리는 욱신거렸고 다리 쪽으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요 며칠 계속 이랬다. 밤잠도 설치고 앉아있자니 더 아팠다. 옆자리엔 며느리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옅은 메이크업에 단정한 머리, 입가엔 표정이 없었다. 한 손엔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을 훑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어머니, 예약은 10시인데 좀 일찍 왔네요. 그녀가 시선을 휴대폰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다. 뭐, 일찍 오면 조금이라도 빨리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 말에도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와 나 사이좋게 앉아 있지만 공기 사이엔 얇은 유리벽이 놓인 것 같았다. 나는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을까 말까 망설였다. 이런 식의 침묵은 익숙하면서도 늘 불편하다. 수진이는 며느리지만 딸처럼 가까웠던 적은 없었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그 사이에도 수진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무뚝뚝한 성격이라 치기엔 그녀의 말투와 눈빛은 늘 어떤 선을 그어두고 있었다. 그 선을 내가 넘지 않기 바라는 듯이 기침 소리, 접수 창구 너머로 들려오는 키보드 타자 소리, 휠체어 끄는 바퀴의 미세한 삐걱임. 소음들이 잔잔하게 울리는 공간에서 내 이름이 불렸다. 김은자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허리를 짚자 손끝에 허리띠의 거친 촉감이 느껴졌다. 같이 들어갈래? 나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 혼자 다녀오세요. 짧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엔 감정이 담기지 않았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온기가 손바닥을 감쌌다. 차디찬 느낌에 순간적으로 몸이 움찔했다. 진료실 안은 밝고 조용했다. 의사는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게 인사했다. 김은자 어르신, 이쪽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자마자 몸이 긴장되는 게 느껴졌다. 진료가 시작되자 나는 그간의 증상과 복용 중인 약들, 통증의 강도를 천천히 설명했다. 의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는 내 팔에 혈압계를 감으며 부드럽게 팔을 만졌다. 그녀의 손길이 유독 조심스러워 나는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요즘 밤엔 좀 주무세요? 아니요, 새벽에 자꾸 깨요. 허리가 아파서 뒤척이다 보면 날이 밝아 있고. 그렇게 진료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간호사가 무언가 말을 걸 듯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내 얼굴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며느리랑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한번 앙다문 뒤 마치 할 말을 삼키듯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주 같이 오세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들이 일 있어서 대신 왔다네요. 그 말을 들은 간호사는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아주 낮은 소리로 내게 말했다. 거의 속삭이듯이, 그러나 분명하게.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훅듯 지나갔다.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나는 무의식 중에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레 눈길을 피하며 내 진료 기록을 정리하듯 손을 움직였다. 곁눈질로 보는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말을 삼킨 듯한 묘한 안쓰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진료가 끝났다는 안내를 받고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릴 것만 같았다. 병원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고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는 식은땀이 셔츠깃을 적셨다. 수진이는 대기실에서 그대로였다. 내가 다가가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다 끝나셨어요, 어머니.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방금 전 그 말, 며느리 조심하세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건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그날 병원을 나서며 느낀 바람은 평소보다 더 싸늘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울 듯 흐려져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에 발걸음을 늦췄고 마음 한쪽이 먹먹하게 울렸다. 병원을 나선 지 이틀이 지났지만 그 말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며느리 조심하세요. 아무 일 없는 척 웃는 수진이의 얼굴과 속삭이듯 내뱉은 간호사의 말이 자꾸만 겹쳐 보였다.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집 안 청소도 하고 오래된 사진첩도 꺼내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자주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드셨어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좀 갖다 드릴까요? 늘 하던 말투였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자주 연락하진 않았던 것 같다. 예전에 나는 그런 연락에 기분이 좋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전화를 끊고 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쿡쿡 쑤셨다. 왜 간호사는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몇 번이고 그 순간을 떠올렸다. 간호사의 눈빛, 말투, 목소리의 떨림까지. 그건 단순한 실수나 오해 같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 수진이와 마주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말투와 눈빛을 살폈다. 하루는 수진이가 장을 봐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에서는 생선 비린내와 마늘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고등어 싸게 팔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생선 좋아하시잖아요. 그녀는 봉지를 부엌 싱크대에 놓으며 웃었다.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일은 구워드릴게요. 제가 김치 얹어서 해드릴게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불편했다. 그녀가 말하는 도중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안에서 느껴지는 한기와 함께 묘한 싸늘함이 심장을 쓸고 지나갔다. 냉장실 안에는 수진이가 사다 준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젓가락은 쉽게 가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국물 한 숟가락을 떠보았다. 짭조름한 간장 맛과 마늘향, 그리고
묘하게 씁쓸한 무언가가 혀끝에 남았다. 순간 손이 멈췄다. 설마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이성은 나를 말리는데 감정은 자꾸 딴소리를 했다. 내가 왜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수진이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닐 거다. 그녀는 아들을 대신해 날 병원에도 데려다 줬고 음식도 해다 주며 정성을 보였다. 그런데 간호사의 말이 자꾸만 그녀를 낯설게 만든다. 밤이 되면 그 말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며느리 조심하세요. 짧고 조용한 말이었는데 마음속 어딘가를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의 거뭇한 얼룩이 기묘한 얼굴처럼 보였다. 고요한 방 안,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시간을 쪼갰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뭔가 정말 있는 걸까? 내 안에선 두 개의 생각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의심하려는 마음과 믿으려는 마음. 그 사이에서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알았을 때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도 수진이었다. 그땐 정말 고마웠다. 나보다 더 걱정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은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 나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간호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돌덩이처럼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 안은 따뜻한데 심장은 서늘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며칠째였다. 밤잠을 자고 나면 눈가엔 검푸른 그림자가 지고 가슴 아래가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눅눅한 안개 속에 갇힌 듯했다. 그날도 수진이는 반찬을 가져왔다. 이번엔 검정 콩조림, 동그랑땡, 그리고 된장국. 뚜껑을 여는 순간 간장과 참기름 향이 퍼졌고 아직 김이 오르는 된장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어머니, 요즘 입맛 없으시다길래 좀 부드럽게 해봤어요. 수진이는 부엌에 서서 동그랑땡을 접시에 옮기며 말을 건넸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고무줄에 살짝 머리카락이 삐져나온 모습.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능숙했다. 그런데 그 손이 냉장고를 열고 무언가를 꺼낸 순간이었다. 나는 무심코 눈을 찌푸렸다. 수진이의 손에 들린 건 내 약 봉지였다. 하루하루 날짜별로 정리해둔 약 봉지가 그녀의 손에 들려 흔들리고 있었다. 하얀 봉투 사이로 작은 알약이 몇 알 비쳐 보였다. 그거 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화들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아, 이거요? 어머니 드신 약 확인 좀 하려고요. 어제 건 아직 안 비워져 있어서요. 그녀는 웃으며 설명했지만 그 말이 어딘가 이상했다. 어제는 내가 분명 약을 다 먹었다. 그 봉투를 분리수거함에 직접 버린 기억도 났다.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약 봉지를 제자리에 다시 놓았다. 그 모습에선 흔들림이 없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강하게 울렸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균열이 확실히 생긴 느낌이었다.
내가 먹었다고 했지 않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랬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 말은 너무 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벼움이 오히려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얹혔다. 그날 밤 다시 쓰레기통을 뒤졌다. 정말 약 봉투를 내가 버렸는지 확인하려고. 손에 닿는 종이들 사이로 익숙한 무늬의 약 봉투 하나가 나왔다. 그건 어제 날짜가 맞았다. 내가 먹고 직접 버린 것. 수진이 말은 거짓이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약 봉투의 질감이 평소보다 낯설게 느껴졌다. 심장이 콩콩 뛰고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의심은 이제 불안이 아닌 경계로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진이는 전처럼 아무 일 없는 듯 왔다. 반찬을 정리하고 방 안에 빨래를 걷었다. 나는 그녀의 손짓 하나, 말끝 하나를 유심히 지켜봤다. 어머니, 이 약은 식전에 드시는 거 맞죠? 그녀가 또 약 봉지를 손에 들었다. 이번엔 나는 눈으로 그녀의 손동작을 끝까지 따라갔다. 그녀는 약을 살피는 척하며 알약 2알을 살짝 다른 봉투에 옮겼다. 나는 분명히 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은 답답했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입술 안쪽을 깨물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의심했다. 하지만 너무나 또렷했다. 그녀는 약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 속은 훈훈한데 손끝은 차가웠다. 심장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 무거웠고 눈꺼풀은 다치지 않았다. 며느리 조심하세요. 간호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게 이런 의미였던 걸까? 나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더는 내 마음속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약봉지를 다시 하나하나 확인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알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하얀 종이봉투 위에 적힌 날짜와 복용 시간이 선명했다. 하지만 2알 분명히 달랐다. 색이, 모양이, 크기가. 손끝으로 알약을 굴리자 표면의 미세한 질감 차이가 느껴졌다. 하나는 부드럽고 반질반질했지만 다른 하나는 거칠고 약간 무른 듯했다. 이게 원래 먹던 약이 맞을까? 이제 내 머릿속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다음 날 아침 병원 외래 진료실로 향했다. 들뜬 마음과 함께 차가운 봄바람이 뺨을 스쳤다. 지하철 안의 사람들은 저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내 손안의 약봉지는 더 이상 일상 속 물건이 아니었다. 접수 창구에서 오래 기다린 끝에 담당 의사를 만났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는 익숙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내가 건넨 약봉지를 보고는 표정이 살짝 굳었다. 이 알약, 어르신 처방엔 없는 약인데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 안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다. 의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내 손은 덜덜 떨렸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등 뒤로 찬 기운이 훑고 지나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약 어디에 쓰는 약인가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수면을 깊게 유도하거나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처럼 심장이 약한 분에겐 권하지 않아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내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입술이 말라붙었고 손등이 얼얼할 정도로 떨렸다. 그럼 정말 누가 내 약을 바꾼 거야? 나는 병원 밖 벤치에 앉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은 눈부셨지만 그 아래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고 수진이 번호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게 된 현실이 충돌하며 내 안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생각났다. 수진이는 예전에 간병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 했었다. 남편이 아플 때 병원 이야기를 능숙하게 꺼내고 약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자주 말했었다. 그땐 그게 자랑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달랐다. 그 경력이 나를 더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 내가 바보 같은 걸까? 아니면 정말 그녀가 나를 벗어날 수 없는 의심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로 굳어가고 있었다. 그 확신은 날카로웠고 외로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손잡이를 당장 돌리지 못했다.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다. 그 웃음은 예전엔 나를 안심시켰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계심을 키웠다. 문을 열자 그녀가 주방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걱정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은 차마 마주치지 못했다. 이제 나는 알아버렸다. 이 집 안에 나를 병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낯선 기류가 느껴졌고 익숙했던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는 비누향, 반찬에서 풍겨오는 따뜻한 냄새, 커피잔이 테이블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어젯밤엔 잠 설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커피잔을 내밀며 나를 바라봤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을 받았지만 손바닥에 닿은 잔의 따뜻함이 뜨겁게 느껴져 움찔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힘겹게 말을 뱉으며 나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 하나, 손의 움직임 하나가 이젠 모두 의심스럽고 두려웠다. 그러다 문득 부엌 한쪽에 놓인 검은 약통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 약봉지는 내 방 책상 서랍에 두었는데 왜 저기 있는 걸까? 그 순간 소름이 끼쳤다. 식탁 아래 내 무릎 위로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고 심장이 갑자기 두어 번 빠르게 뛰더니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눌렀다.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물었다. 수진아, 내 약통 왜 부엌에 뒀니?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어머니 깜빡하실까 봐요. 아침 식사하시고 바로 챙기시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무언의 통제감이 느껴졌다. 예전에 수진이는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아들 재훈이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무렵까진 조금 서툴고 무뚝뚝했지만 무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일정을 체크하고 약을 관리하며 음식까지 모두 결정했다. 언제부터였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날 오후 작은 사건이 있었다. 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 문을 벌컥 열며 들어오는 그녀의 발소리,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작은 유리컵과 알약 2알. 내가 직접 챙겨 먹을게. 나는 차분히 말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에요. 요즘 좀 잊어버리시잖아요. 이건 식후 30분 딱 맞춰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말끝의 단호함이 방 안의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제야 느꼈다. 그녀가 나를 환자로 보고 있다는 것. 아니, 환자로 만들고 있다는 걸. 나는 눈을 내리깔고 알약을 바라봤다. 작고 반질반질한 흰색 정제 하나,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생소한 분홍색 캡슐 하나. 이건 무슨 약이니?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 있는 얼굴로 대답했다. 어머니가 원래 드시던 거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에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면서 묻는 나와 모르기를 바라는 그녀. 이제 이건 말장난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리창을 타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냉기,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수진의 미소가 맴돌았다. 왜 저렇게 웃는 걸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한때는 내 딸처럼 여겼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웃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 되어버렸다. 아들에게 전화를 건 건 그날 밤이었다. 다리에 담요를 덮고 소파에 웅크려 앉은 채 손에 쥔 휴대폰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화면 속 아들의 이름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다. 말해도 될까? 믿어줄까? 여보세요? 엄마. 재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바빴고 건조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회의하는 듯한 중저음들이 섞여 들렸다. 나는 침을 삼켰다. 목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다. 재훈아, 엄마가 지금 좀 이상한 걸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인데. 한참 뜸을 들인 끝에 겨우 말문을 열었다. 수진이가 내 약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 순간 전화기 건너편의 소리가 멎었다. 짧은 정적. 그리고 들려온 건 작은 한숨과 함께한 말이었다. 엄마, 또 그런 얘기야?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번엔 진짜야. 병원에도 다녀왔어. 처방에 없는 약이 들어있었고, 그게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손끝이 떨렸고 뺨 위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단 거지. 엄마, 수진이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이야. 약에 대해서 잘 알아. 엄마가 착각하신 거 아닐까? 요즘 깜빡하시는 일 많잖아.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이명 소리만 들렸고 입술 안쪽을 무의식적으로 깨물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순간 그 고독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미안해.
내가 괜한 소리 했나 보다.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음성 속 떨림은 숨기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멀리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창밖에서는 이따금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스쳐갔지만 내 안에서의 소리는 더 컸다. 두근거림, 공허함, 그리고 무너지는 소리. 그날 저녁 수지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다. 양손에 쟁반을 들고 방에 들어오며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등어 조림 했어요. 많이 드세요.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나긋나긋했지만 눈동자 속 어딘가 싸늘함이 있었다. 쟁반을 내려놓는 손목의 움직임이 기계적으로 느껴졌고 고등어에서 나는 짭짤한 냄새는 오히려 속을 뒤집어 놓았다. 나는 젓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아, 내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내 자신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수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저요? 어머니한테 뭐 해드렸다고요? 그리고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눈을 깜빡였다. 그 미소, 그 말투.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아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가 믿고 싶었던 사람들마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들은 멀어졌고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이빨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의심을 해도 외면당하고 증거를 찾아도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다들 모른 척하는 걸까? 그 물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햇살은 유난히 부드럽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조차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젠 이 집의 공기 자체가 숨막히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다. 바닥에 맨발을 디디는 순간 시멘트의 차가움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날따라 모든 촉감이 날카롭게 느껴졌다. 마치 현실이라는 감옥의 벽을 만지는 것 같았다. 부엌에 나가니 수지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양손으로 접시를 정리하던 그녀는 내가 들어서자 짧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어제보다 간도 덜 했고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을 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눈을 시리게 만들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이 국 한 그릇에도 그녀의 손길이, 계산이, 시선이 깃들어 있다는 걸.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지만 미역의 부드러운 감촉조차 이젠 나를 누르고 조이는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부딪히는 소리가 작지 않았고 수진이 살짝 눈을 찌푸렸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미소를 지었다. 입맛 없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그 미소, 그 말투. 어쩌면 그 안엔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라는 말이 숨어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손잡이에 묻은 먼지를 쓸어내고 서랍 속 얇은 옷 몇 벌과 약통, 작은 사진첩을 넣었다. 손가락이 사진첩을 스칠 때 재훈이 어릴 적 내게 안겨 웃고 있던 얼굴이 순간 내 눈을 가득 메웠다. 저 웃음 하나 믿고 난 지금껏 살아왔구나.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실로 나왔을 때 수진이 놀란 눈으로 날 바라봤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친정 친구 집. 잠시 좀 쉬고 오려고. 무슨 일 있으세요? 재훈이한테 말이라도 하시고 가셔야지.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갈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수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다시 곧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미소도 그 얄팍한 여유도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다. 문을 나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소파 위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지만 그 아래 숨은 그림자는 너무 길고 짙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이었다. 현관문 손잡이에 닿은 금속의 차가움, 밖으로 나설 때 스치는 봄바람의 감촉, 그리고 다시 느껴본 자유의 냄새.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분명히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감각을 다시 찾고 있었다.